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속국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역사적 근본이 없는 나라라며 한국은 중국에서 파생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다른 중국 유학생들은 모두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교수가 뱉은 한마디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최고 명문대인 토론토 대학교에 다니는 소피입니다. 저는 현재 역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저희 학교의 역사학과는 세계 많은 국가들의 역사를 배우긴 하지만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역사에 대한 수업이 많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는 아시아 연구에 중점을 둔 여러 연구센터와 학술단체가 있고 교수님들도 상당수가 아시아 국가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다양한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현대 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저희 학과 교수님의 강의 중에 교수님과 한 학생이 말다툼을 벌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저에게 여러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1940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셨고 1950년도에는 한국전쟁에 파병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특히 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약 2만 6천 명의 캐나다 군인이 참전했다고 들었는데 캐나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북한과 중국에 맞서 싸웠고 500명 넘게 전사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캐나다 지상군 제25여단 소속으로 당시에 가평 전투, 임진강 전투라고 불리는 주요 전투에 참전하셨습니다. 특히 1951년 4월의 가평에서 중국군의 대공세를 막아내며 캐나다군은 탁월한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캐나다 군인들에게 가평의 영웅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당시에 한국군에는 변변치 않은 무기와 빈약한 군사 물품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북한과 중국 군인들의 맞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죠. 한국인들이 전쟁 속에서도 보여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나온 용기와 결의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은 캐나다 병사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함을 표했고 겨울철에 캐나다 군인들이 임시 막사나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가정에서 머물도록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군인들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아 한국인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병사들은 한국인 여성들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전우였던 로버트라는 친구분도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정착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종종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시며 캐나다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곤 했어요. 그때도 로버트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와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한국의 시설들이 얼마나 빨리 재건되었고 경제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보면 놀랄 거라고 하셨죠. 1950년도에 한국이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전쟁 당시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한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등 로버트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가 나누시던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흥미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등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그러던 중 고등학교 진로 탐색 시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님이
학교에 오셔서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교는 명문 중에서도 명문대학교로 꼽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교수가 강연을 온다는 소식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그 한국인 교수님은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권위자로 손꼽히는 곽태양 교수님이셨는데 특히 한국의 현대사와 정치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셨죠.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강연이었지만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곧바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라는 확신이 들었고 토론토 대학교의 역사학과에 꼭 입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토론토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판을 가진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로 소문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고 입학에 유리한 공모전이나 각종 토론 대회, 논술 대회 등에 참가하면서 바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결국 꿈에 그리던 토론토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고등학생 시절에 강연을 해주셨던 곽태양 교수님은 제가 입학했을 때도 토론토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배움을 쌓고 있습니다. 역사학과에는 곽태양 교수님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교수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미국 출신의 헤더앤 교수님이 있는데 헤더앤 교수님은 주로 조선시대 한국 역사에 대해 연구하며 특히 조선 전기의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고 저희 학과에서는 곽태양 교수님과 함께 동아시아 역사와 한국 역사에 대해 강의하고 계십니다. 토론토 대학교는 국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특히나 역사학과 같은 인문학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특정 국적이 지배적이라기보다는 국적 구성이 매우 다양한 편이에요. 교수님들도 다양한 국적인데다가 학생들도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저희 학과의 수업 방식은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형태보다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헤더앤 교수님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에 대한 수업 과목을 맡게 되셨고 첫 학기 수업날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학과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거의 자기네들끼리만 몰려다니는 편인데 그날도 역시 개강을 하자마자 마주친 중국인 유학생 무리들은 무리지어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중국인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국인 학생들은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편이고 항상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돌아다니면서 해바라기 씨 껍질을 복도나 강의실 바닥에 그냥 버리곤 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옆을 지나거나 옆자리에 앉는 상황이 있을 때면 그들에게서 나는 악취에 눈살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개인 위생에 매우 신경을 쓰는데요. 어쩔 수 없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샤워를 더 자주 하고 몸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기 위해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 근처에 있을 때면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 그 냄새가 마치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냄새고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납니다. 아무튼 저는 중국인 학생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강의실에서도 웬만하면 그들을 피해서 앉으려고 해요. 그날 수업 시간에도 저는 중국인 학생들이 먼저 자리를 앉은 후 그들을 피해 최대한 그들과 먼 곳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헤더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첫 수업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셨죠. 먼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고대 중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제국 체제가 발달했고 현대 중국은 공산당의 지배 아래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의 섬나라예요. 고대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서 문화적 영향을 받았으며 확장 전쟁으로 성장하여 현재 일본은 유럽의 산업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막강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반도로서 수천 년 동안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군사적 충돌에서 굳건히 버티면서 역사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고유의 언어와 문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주변의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죠. 교수님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인 유학생들 무리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중국에서 온 샤오준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국에 대한 얘기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고, 이게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형성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국은 한자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왔는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한자를 만든 줄 알아요. 이후에 한국에서 만든 한글이라는 글자도 중국의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유교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었는데, 유교는 중국의 철학적, 도덕적 체계이고 한국에서는 고유한 철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건축과 예술, 특히 궁궐 건축에서는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티가 나요. 한국에서는 한옥을 한국의 전통 건축가옥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옥은 중국의 전통 건축물을 베낀 형태입니다. 재료부터 구조와 형태, 장식이나 공간 배치까지 중국 전통 건축물을 모방해서 지었는데 어떻게 한국 고유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신들의 전통 의복이라고 주장하는 한복도 중국의 전통 의복인 한풀을 따라한 거예요. 사실 한국이 중국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에서 파생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국가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끊고 교수님의 말에 엄청난 반박을 한 샤오진을 향해 강의실 내 중국인 유학생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샤오진의 말은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과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이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한국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에게 들은 1950년대 이후의 역사가 전부라서 샤오진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중국인 유학생들은 마치 토론 대회에서 이긴 것 같은 표정으로 우쭐댔어요. 그런데 헤더앤 교수님은 크게 웃으시더니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곧이어 꺼낸 교수님의 이야기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를 얘기할 때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앙 집권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중국에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화 사상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명을 가졌다고 가르치는데 이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중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정부는 고대부터 중화 사상을 통해 국가의 통합과 일체감을 강조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민족들을 문화적, 정치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중국 학생의 말에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공감하는 거 보니 중국 정부에서 가르치는 중화 사상 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나 보군요. 교수님의 재치 있는 말에 강의실에 있던 중국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의 표정은 굳어졌죠. 샤오준이 교수님의 말에 다시 한번 반박하려고 하자 교수님께서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역사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중국인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반박하는 중국 학생들은 모두 놀랍게도 같은 근거로 얘기하더군요.
일단 한국이 중국의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중국의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말이죠. 덕분에 저도 제가 주로 연구하는 한국의 조선시대 역사뿐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 어쩌면 중국 학생들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중국 학생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라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문화적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중국과 붙어 있었는데 바로 옆 나라이다 보니까 교류가 잦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한자를 쓰던 건 무려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한국이 한자를 베낀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상호작용과 문화적 융합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중국 학생의 주장대로라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그 외 수많은 나라들이 모두 영국의 속국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영어가 자신들이 개발한 독자적인 문자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자가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는데 중국 학생들 중에 한국이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정말 의아합니다. 또한 한글도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한국의 언어적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훈민정음은 이후 한글로 발전하여 오늘날 한국의 공식 문자로 자리 잡았는데 한글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한글은 글자의 수가 적고 발음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배우기 쉬우면서도 모든 한국어 의문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단어나 외래어도 쉽게 표기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한국인 학생이 있었다면 중국의 한자를 베껴서 만든 게 한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정말 화가 났을 것 같군요.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의 유교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유한 철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억지예요. 한국에서는 유교가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유교 자체는 중국에서 온 것을 한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교 사상은 분명히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한국의 유교 사상은 단순히 중국의 유교 사상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고유한 유교적 전통과 해석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조상 숭배와 제사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는 유교적 예법과 한국의 전통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한 한국 고유의 문화적 요소입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에 따라 지은 한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중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보면 분명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한국 전통 건축물은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옥에만 있는 온돌과 마루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에 맞추어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는 한국만의 독특한 난방 및 생활 구조인 온돌과 마루가 발달했어요.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을 말하는데 한국의 겨울철 기후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마루는 바닥을 약간 높여 만든 공간으로 주로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한옥에만 있는 온돌과 마루는 중국 전통 건축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밖에도 한옥의 미적 요소와 장식물에 사용되는 색상이나 문양도 중국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이 중국 전통 의복인 한풀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일단 중국 복식학계에서는 한푸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최근에서야 한풀을 중국 명나라의 전통 의복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복이 한풀을 보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푸가 중국 전통 의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푸를 중국사에 속하는 모든 국가의 복식이라고 규정하더군요. 즉, 중국사에 속하는 모든 국가들이라면 그게 한족이든 소수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한푸라고 부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한국의 한복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대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고구려가 다른 민족이었던 말갈족을 복속시켰다고 해서 말갈족의 복식을 한복이라고 부르지 않죠. 한복이 중국의 한푸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은 그냥 고질적인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파생된 나라라는 주장이야말로 대표적인 중국 중심주의예요. 중국은 중국 문명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며 주변 국가들에게 문화와 가치관을 전파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중국이 문화적, 정치적, 인종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한국은 자기들의 전통을 자기들 것이라고 배우고 중국에서 유래된 것을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사실 그대로 배우는데 중국에서는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도 중국 거고 다른 나라의 전통도 중국과 조금만 유사한 것이 보이면 그냥 중국 거라고 우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까지 유학 와서 세상의 중심을 중국으로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헤더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샤오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우쭐대던 주위의 중국 유학생들도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국가의 역사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잘못된 역사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수업 시간에서 샤오준을 포함한 중국 학생들은 질문을 하는 일이 없어졌고 아주 조용하게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저는 곽태양 교수님이 고등학교에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것 다음으로 이날 헤더앤 교수님의 이야기에 또 한 번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연구센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중국 중심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을 보고 저 또한 잘못된 역사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